창밖을 세차게 때리는 빗줄기는 한서연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듯 거칠게 쏟아지고 있었고, 그녀는 낡은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차에 손에 든 이력서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좁은 거실을 가득 채우는 습기찬 공기와 곰팡이 냄새는 그녀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했고, 마주 앉은 청년의 싱그러운 미소는 이 우울한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큼 눈부셨다.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그의 회색 후드 티셔츠, 어깨 부분을 짙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해맑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길을 잃고 비에 젖은 대형견을 연상케 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이력서에 적힌 강지혁이라는 이름과 눈앞의 남자를 번갈아 보았고, 대학생이라는 신분과 어울리는 앳된 얼굴, 그리고 미술 전공이라는 특이사항이 그녀의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강지혁은 서연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상체를 숙여 그녀와의 거리를 좁혔는데, 그 순간 훅 끼쳐오는 비 냄새와 섞인 묘한 시트러스 향기가 서연의 코끝을 자극했다. 그는 자신이 학교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방을 찾고 있었다고 말하며 등록금을 내고 나니 생활비가 빠듯해져서 보증금이 없는 곳이 절실했다고 덧붙였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묘하게 듣는 사람의 귀를 잡아끄는 힘이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가락 마디에 묻은 옅은 물감 자국을 보며 그가 정말로 가난하고 열정적인 예술학도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낯선 남자를 집에 들이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보다는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메꿔야 한다는 현실적인 압박감이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위험한 계약의 시작임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지혁은 간소한 짐 가방 하나만을 들고 서연의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그의 짐은 놀라울 정도로 단출해서 미술 도구 몇 가지와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다. 그는 짐을 풀면서도 계속해서 서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서연은 그런 그를 보며 왠지 모를 죄책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는데, 그것은 자신의 공공한 처지를 해결해줄 구세주를 만났다는 안도감과 순진해 보이는 학생을 이용하는 것 같다는 죄책감이었다. 좁은 부엌에서 그가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남은 반찬이라도 챙겨주어야 하나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자신도 넉넉지 않은 형편임을 상기했다. 하지만 지혁이 젓가락을 쥐는 우아한 손놀림이나 물을 마시는 사소한 동작에서조차 설명하기 힘든 기품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그녀는 무의식 중에 감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단순한 미대생의 감성이라고 치부해버렸다.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의 동거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지혁은 서연이 출근한 사이에 집안일을 도맡아 해놓거나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두는 등 완벽한 하우스메이트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서연은 처음에 느꼈던 불편함이 점차 사라지고 지역의 존재가 주는 온기에 익숙해져 갔는데, 퇴근 후 텅 빈 집에 들어오는 쓸쓸함 대신 현관에서 자신을 반겨주는 환한 미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닫게 되었다. 지역은 때로는 애교 섞인 말투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잘거리며 서연을 웃게 만들었고, 때로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의 직장 고충을 들어주며 어른스러운 면모를 보이기도 해서 서연은 그에게서 동생 같은 친근함과 이성으로서의 설렘을 동시에 느끼며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등 뒤에서 보내는 시선이 때때로 서늘하게 식어버린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회사에서 당한 부당한 대우와 상사의 질책 때문에 지친 몸을 이끌고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각에 귀가했는데,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지역의 방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다 지역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멈칫했는데,
문틈 사이로 보이는 지역의 모습은 평소와 사뭇 달라 보였다. 그는 캔버스 앞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는데 붓을 쥐고 있는 그의 등은 평소의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라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듯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캔버스에 칠해지는 색채는 섬뜩할 정도로 붉고 강렬했다. 서연이 인기척을 내자 그는 번개같이 뒤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그의 눈빛에 서린 날카로운 살기는 서연을 얼어붙게 만들었으나 그는 순식간에 다시 특유의 무해한 눈웃음을 지으며 붓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와 늦게 오셨네요. 누나라고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서도 아까 보았던 지역의 낯선 눈빛이 잊히지 않아 뒤척였지만 피로가 몰려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오자 거실의 정막을 깨고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지역은 더 이상 순박한 미대생의 모습이 아니었고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냉소와 권태가 섞인 표정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화면에 뜬 수많은 보고서와 주식 차트를 능숙하게 훑어내려가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상대를 압도하는 위압감이 가득했다. 보고는 제대로 된 건가? 그따위로 처리할 거면 전부 옷벗을 가고 하라고 짤막하게 내뱉는 그의 명령어는 낮에 서연에게 보여주었던 다정한 말투와는 딴판이었고 그는 전화를 끊은 뒤 잠든 서연의 방 쪽을 바라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지역은 천천히 서연의 방으로 다가가 잠든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는데 달빛이 비친 그녀의 얼굴은 세상 모르고 평온해 보였지만 미간에는 여전히 삶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고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소유욕이 가득 담긴 위험한 손길이었다. 미린의 그룹의 총수인 강지혁이 왜 이런 누추한 곳에서 대학생 행세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는 이 이중생활에서 오는 짜릿한 해방감과 눈앞의 여자가 주는 묘한 안식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통제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그녀가 자신을 그저 돈 없는 학생으로 알고 챙겨주려 할 때마다 뱃속 깊은 곳에서 비틀린 만족감이 차올랐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눈을 떴을 때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와 함께 힘내라는 쪽지가 놓여 있었고 지혁은 이미 학교에 간 듯 보이지 않았기에 그녀는 쪽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어젯밤에 섬뜩했던 기억은 꿈결처럼 희미해졌다. 하지만 그녀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평소 그녀를 괴롭히던 부장이 갑자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 이유는 횡령 의혹이라는 흉흉한 소문과 함께였다. 서연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자리에 앉았고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의아해했지만 곧 업무에 파묻혀 그 의문을 잊어버렸다. 사실 그 시각 학교 도서관에 있어야 할 지역은 도심의 최고급 오피스텔에서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채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고 서연의 상사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바로 자신임을 알 리 없는 그녀를 생각하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며칠 뒤 주말을 맞아 두 사람은 함께 대형마트로 장을 보러 갔는데 서연은 세일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며 카트에 담았고 지혁은 묵묵히 카트를 밀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사람들 틈에 섞여 평범한 연인처럼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지혁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는데 평생을 상류층의 격식과 가식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런 소박한 일상은 처음 겪어보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서연이 시식 코너에서 구운 만두를 호호 불며 자신의 입에 넣어주자 그는 순간적으로 표정 관리에 실패할 뻔했으나 곧이어 서연의 손가락 끝이 입술에 스치자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이 여자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섰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을 자신이 장악하고 싶다는 욕망이 들끓어 오르는 것을 애써 억누르며 태연하게 만두를 씹어 삼켰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자 두 사람은 좁은 우산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걸어야 했고 지혁은 자연스럽게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빗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그의 단단한 어깨와 근육질의 몸이 닿으자 서연은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고 젖은 옷 위로 전해지는 그의 천이 너무나 뜨거워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지혁은 그녀의 떨림을 감지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데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더욱 밀착했고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누나 비 맞지 마요라고 속삭였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지혁은 무거운 짐을 전부 자신이 들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땀에 젖어 셔츠가 몸에 달라붙은 그의 모습은 남성적인 매력을 한껏 발산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고 젖은 옷을 갈아입은 후 서연은 지혁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타주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는데 지혁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한 대학생의 것이 아니었고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눈빛처럼 깊고 어두웠으며 서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던 찰나 서연의 휴대폰이 울리며 정적을 깼고 발신자는 집요하게 연락을 해오던 대부업체였기에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그녀가 황급히 전화를 받으려 하자 지혁이 불쑥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잡았고 그 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해서 서연은 꼼짝할 수 없었는데 그는 서연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전화 받지 마요. 내가 해결해 줄까요? 서여연은 지혁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강한 힘에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고 손목을 잡힌 채 멍하니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눈동자 속에는 걱정이 아닌 분노와 통제욕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지혁은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깨닫고 천천히 손에 힘을 풀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지는 않았고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맥박이 뛰는 곳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다. 그는 다시 표정을 바꾸어 걱정스러운 얼굴로 누나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거죠라고 물으며 연기를 이어갔지만 이미 서연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황급히 손을 빼내고 아무것도 아니라며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고 문을 닫고 나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지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서연을 괴롭히는 대부업체를 오늘 밤 안으로 흔적도 없이 정리하라는 지시였다. 그는 자신이 서연의 구원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녀가 겪는 모든 고통은 오직 자신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뒤틀린 독점욕에 사로잡혀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지만 지혁은 잠들지 않고 어둠 속에서 서연의 방문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서연을 자신의 완벽한 소유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순수한 대학생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억만장자 총재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고 서연은 자신이 발을 들인 늪이 얼마나 깊고 위험한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아침 한서연은 요란하게 울리는 알람 소리가 아닌 고소한 찌개 냄새에 눈을 떴는데 그것은 지난 몇 년간 겪어보지 못한 평화롭고 낯선 기상이었다. 부스스한 머리로 방문을 열고 나가자 좁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강지혁이 능숙한 솜씨로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와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잠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착각할 정도였는데 지혁은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잘 잤냐고 인사를 건넸고 그 미소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어제 걸려왔던 대부업체의 독촉 전화로 인해 여전히 무겁게 짓눌려 있었기에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을 수밖에 없었다.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서연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고 액정에 뜬 메시지를 확인한 그녀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대부업체로부터 온 채무 완납 확인 문자였다. 발신 번호는 분명 어제까지 그녀를 괴롭히던 그곳이 맞았지만 내용은 채무가 제3자에 의해 전액 상환되었으며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믿기 힘든 문장이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붙잡고 멍하니 있자 지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연하게 숟가락 위에 두부를 올려주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고 물었고 그의 눈빛은 갓 태어난 강아지처럼 순수해 보였다. 서연은 누군가 실수로 보낸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솟아오르는 안도감을 감출 수 없었고 이것이 눈앞의 남자가 밤새 꾸민 일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기적이라 여기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연의 집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낡아서 소음이 심하던 냉장고는 어느 날 갑자기 최신형으로 바뀌어 있었고 삐걱거리던 문짝이나 고장난 형광등도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었다. 지혁은 이 모든 변화에 대해 중고 장터에서 헐값에 구했다거나 친구가 이사가면서 버리고 간 것을 주워왔다는 식으로 둘러댔지만 그 물건들은 누가 봐도 최고급 브랜드의 새 제품들이었다. 서연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지혁이 특유의 눈웃음을 치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는 자신을 칭찬해달라고 조르는 통에 더 이상 캐묻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사실 지혁은 그녀가 출근한 뒤 비서들을 시켜 집안의 낡은 가구와 가전제품을 하나씩 교체하고 있었고 서연이 불편해하지 않을 선에서 그녀의 생활 수준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 조금씩 끌어올리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의 동거는 표면적으로는 가난한 직장인과 고학생의 소박한 삶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의 치밀한 통제와 관리가 숨쉬고 있었는데 그는 서연의 출퇴근 경로와 회사에서의 일과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서연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지혁은 현관까지 마중 나와 그녀의 가방을 받아주었고 피곤해하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는 따뜻한 물을 담은 대야를 가져와 발을 씻겨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기겁하며 거절하던 서연도 지혁의 고집과 정성스러운 손길에 점차 익숙해져 갔는데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이 발을 감싸 쥘 때마다 묘한 긴장감과 함께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지혁은 서연의 발을 주무르며 오늘 회사에서 누가 그녀를 힘들게 했는지 넌지시 물었고 서연이 무심코 던진 불만들은 다음날 지역의 비밀스러운 지시를 통해 철저하게 응징되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회사에서 진행 중이던 중요한 프로젝트가 경쟁사의 비열한 방해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잔뜩 술에 취해 귀가했는데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아 억울함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혁은 말없이 그녀를 부축해 침대에 눕히고 꿀물을 타와 먹여주었는데 취기에 붉어진 얼굴로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중얼거리는 서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서연이 잠들자 지혁은 거실로 나와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내일 아침까지 경쟁사의 약점을 찾아내 언론에 터뜨리고 프로젝트를 원상 복구시키라고 명령했다. 그의 지시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담고 있었고 다음 날 아침 서연이 깨어났을 때 그녀는 경쟁사가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뉴스를 보며 자신의 불운이 드디어 끝난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끝난 것이라고 믿게. 주말 오후 좁은 거실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는데 소파가 작다 보니 어깨와 허벅지가 자연스럽게 밀착되었고 서로의 천이
옷감을 뚫고 전해져 왔다. 지혁은 영화에 집중하는 척하면서도 곁눈질로 서연의 옆 얼굴을 훔쳐보았고 그녀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거나 입술이 살짝 벌어지는 순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다. 그는 충동적으로 손을 뻗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서연이 놀라서 고개를 돌리자 두 사람의 얼굴이 숨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는데 그 순간 정적이 흐르며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서연은 눈앞에 있는 남자가 평소에 귀여운 동생이 아닌 위험한 남자로 느껴져 숨을 멈췄고 지혁은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욕망을 읽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여 거리를 좁혀갔지만 결정적인 순간 초인종 소리가 그들의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깨뜨려 으려버렸다. 택배 기사가 놓고 간 상자에는 지혁이 주문한 최고급 와인과 스테이크 재료가 들어있었는데 그는 이건 역시 마트 경품 행사에서 당첨된 것이라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며 서연을 안심시켰다. 지혁이 요리를 하는 동안 서연은 식탁에 앉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는데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그의 팔뚝에 드러난 장은육과 힘줄은 결코 붓만 잡던 미대생의 것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 탄탄하고 남성적이었다. 그녀는 문득 그가 자신에게 숨기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었지만 곧이어 그가 만들어 내놓은 환상적인 요리의 맛에 감탄하며 의심을 거두어들였고 지혁은 그녀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으로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낡은 식탁에서 그녀와 마주보고 앉아있는 시간이 그 어떤 호화로운 파티보다 가치 있다고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겠다는 서연을 만류하고 지혁이 개수대 앞에 섰는데 좁은 부엌 구조 탓에 서연이 물을 마시러 냉장고로 가려면 지혁의 등 뒤를 스쳐 지나가야만 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지나가려던 찰나 지혁이 갑자기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두 사람은 몸이 완전히 밀착되었고 서연은 젖은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잡아채는 지혁의 행동에 화들짝 놀랐다. 지혁은 사과하는 대신 그녀를 싱크대와 자신의 몸 사이에 가두고 내려다보았는데 물기가 묻은 그의 손이 서연의 허리를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었고 그 자세는 마치 연인이 포옹하기 직전의 모습처럼 에로틱했다. 조심해요. 누나 바닥이 미끄러워서 다칠 뻔했잖아요 라고.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는 걱정이라기보다는 유혹에 가까웠고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그를 밀쳐내고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 들어온 서연은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감싸쥐고 거울을 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는데 방금 전 지혁의 눈빛은 분명히 자신을 원하고 있는 남자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하우스메이트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와의 나이 차이나 처지를 생각하면 섣불리 마음을 열 수 없었고 무엇보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위험한 기운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다그락거리는 소리와 그가 풍기는 은은한 향기는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문틈으로 그를 훔쳐보며 그가 주는 안락함과 긴장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점점 길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미 그녀의 일상은 강지혁이라는 남자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에게 잠식당해 있었다. 한편 지혁은 서연이 방으로 들어간 후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거실 불을 끈 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 몸을 숨겼는데 그의 표정은 아까 보여주었던 다정한 미소와는 정반대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실장에게서 온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는데 거기에는 서연을 괴롭혔던 회사 상사들의 비리 내역과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며 실행하라는 짧은 답장을 보냈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연을 자신의 완벽한 여자로 만들기 위한 다음 단계의 계획을 구상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느끼는 혼란과 떨림을 즐기고 있었고, 그녀가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에게 다가오게 만들 것이라 다짐하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다음 날 출근길에 서연은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 나온 지혁에게 오늘 저녁에는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무슨 회식이냐 남자들도 많이 오냐고 꼬치꼬치 캐물으며 평소와 다르게 집요한 모습을 보였고 서연은 그런 그가 귀엽게 느껴져 웃으며 걱정 말라고 그를 달랬다. 하지만 지혁은 웃지 않았고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술 많이 마시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강압적인 명령조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내다보았고 멀어지는 지혁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탄 버스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오싹함과 든든함을 동시에 느꼈다. 회사에 도착한 서연은 동료들로부터 최민성 이사가 주최하는 파티에 마케팅팀 전원이 필수 참석해야 한다는 공지를 전달받았는데 최민성은 평소 여직원들에게 출근대기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어 한숨을 내쉬었고 동료들은 화려한 파티에 간다며 들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침에 지혁이 했던 경고만이 맴돌았다.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불안해하던 그녀는 결국 지혁에게 문자로 회식 장소가 호텔 파티장으로 변경되었다고 알렸고 답장은 즉시 도착했다. 알겠어요. 누나, 너무 늦지 않게 내가 데리러 갈게요. 라는 짧은 문장 뒤에는 웃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지만 그 텍스트 너머에 있는 지혁의 표정이 어떨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서연은 화장실에서 옷 매무새를 다듬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는데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생기가 돌고 있었고 그것이 지혁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파티장에서 일어날 일들을 걱정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혁이 자신을 데리러 온다는 사실에 기대감을 품고 있었고 그가 평범한 대학생 차림으로 호텔 로비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까지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혁이 이미 그 호텔에 VVIP 고객 명단에 올라 있으며 그 호텔조차 미린의 그룹 계열사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오늘 밤 그곳에서 어떤 파란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파티장으로 향하는 채 올랐다. 밤이 깊어지고 파티장의 화려한 조명이 켜지자 지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드레스룸에서 평소 즐겨 입던 후드티 대신 최고급 슈트를 꺼내 입었다가 다시 벗어 던지고 조금 덜 눈에 띄는 셈이 정장 스타일로 갈아입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완벽한 대학생과 성공한 젊은 사업가 사이의 경계를 교묘하게 줄타기 하는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고 손목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시계 대신 서연이 선물해준 저렴한 가죽 팔찌를 찼다. 그의 눈빛은 사냥을 나가는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고 오늘 밤 서연에게 접근하는 놈들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 간에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겠다는 살벌한 다짐을 하며 집을 나섰다. 억만장자 총재가 아닌 서연의 남자로서 그녀를 지키러 가는 길이었기에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동시에 무거웠다. 호텔 연회장의 샹들리에는 눈이 시릴 정도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한서연에게는 그 불빛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조명처럼 느껴져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주위에는 값비싼 드레스와 맞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우아하게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서연은 몇 년 전에 산 유행, 진한 원피스를 입고 구석에 서서 불안한 시선으로 출입구 쪽을 힐끔거릴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상사들의 비위를 맞추는 모습조차 낯설고 거북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은 연회장 중앙에서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여직원들을 훑어보고 있는 최민성 이사의 존재였는데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 때마다 뱀이 몸을 휘감는 듯한 불쾌감이 전신을 타고 흘렀다. 최민성은 술에 거나하게 취해 붉어진 얼굴로 비틀거리며 서연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왔고 그의 등장은 주변 공기를 순식간에 탁하고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 불쑥 손을 올리며 한대리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얌전해 술 한 잔 받아야지라며 억지로 잔을 내밀었고 그 과정에서 술이 넘쳐 서연의 손등을 적셨다. 서연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최민성의 손아귀 힘은 생각보다 강했고 그의 손가락이 어깨를 주무르듯 더듬어 내려오자 소름이 끼쳐 비명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주변의 동료들은 이 상황을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외면하고 있었고 서연은 철저하게 고립된 채 몸열감과 공포에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거 놔주세요. 이사님, 제가 술을 못해서요. 라고 서연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었자 내 거절의 의사를 밝혔지만 최민성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몸을 밀착해왔다. 사회생활 하려면 주는 술은 무조건 마셔야지. 한대리가 아직 융통성이 없네라며 훈계하듯 내뱉는 그의 입에서는 역한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고 서연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발버둥 쳤다. 그때 최민성이 킬킬거리며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는 순간 연 회장의 거대한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갑작스러운 소음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다. 소란스러웠던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그 정적의 중심에는 숨막힐 듯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지혁은 평소 즐겨 입던 후드티가 아닌 깔끔한 셈이 캐주얼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는데 특별히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귀티는 주변의 화려한 드레스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헝클어졌던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그의 이마와 날카로운 턱선은 조명을 받아 조각상처럼 빛나고 있었고 평소의 장난기. 어린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연 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정확히 서연을 찾아냈고 그녀가 최민성에게 공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성큼성큼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던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기벽에 밀려나듯 저절로 길을 터주며 그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최민성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고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훤칠한 키의 청년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너는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감히 여기를 들어와라고 소리치려던 최민성은 지혁의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목구멍이 턱 막히는 듯한 공포를 느끼고 말문이 막혀버렸다. 지혁은 아무런 말 없이 최민성의 손목을 낚아채 서연에게서 떼어냈는데 그 악력은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강력해서 최민성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헛바람을 들이켰다. 그 손 치우시죠. 더러운 게 묻겠네요라고 낮게 읊조리는 지혁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경고처럼 들렸고 그 자리 있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연은 눈앞에 나타난 지혁을 보고 안도감과 동시에 낯설음을 느꼈는데 자신이 알던 순박한 대학생 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가 내뿜는 카리스마가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이었다. 지혁은 겁에 질린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괜찮아요, 누나 늦어서 미안해요라고 속삭였고 그제야 서연은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지혁은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최민성을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지며 한 번만 더 이 사람 몸에 손대면 그 손모가지가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최민성은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고 지혁은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서연의 손을 잡고 연 회장을 빠져나갔는데 그 뒷모습은 마치 전장에서 공주를 구해 돌아가는 기사처럼
당당하고 위엄 있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웠던 서연의 볼을 식혀주었고, 지혁은 택시를 잡는 대신 미리 대기시켜둔 검은색 세단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서연은 지혁이 어떻게 이런 차를 불렀는지 물어볼 경황도 없이 조수석에 태워줬고, 운전석에 앉은 지혁은 말없이 시동을 걸고 거칠게 차를 몰기 시작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지혁은 핸들을 꽉 쥐은 채 앞만 보고 있었는데 꽉 깨문 턱 근육이 실룩거리는 것으로 보아 그가 얼마나 화를 참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서연은 미안한 마음에 지혁아 화났어. 내가 처신을 잘 못해서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지혁은 대답 대신 엑셀을 더 깊게 밟으며 속도를 높일 뿐이었다. 아파트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숨막히는 정적은 계속되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지혁은 신발을 벗는 둥, 마는 둥하며 서연의 손목을 잡고 거실 벽으로 밀어붙였는데, 쾅 소리가 날 정도로 거친 행동에 서연은 깜짝 놀라 그를 올려다보았다. 현관의 센서등이 꺼지며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에 비친 지혁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 자식이 만지는데 왜 뿌리치지 않았냐고요? 라고 소리치는 지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질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애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당황하여 지혁아 그게 아니라 나는 거절했는데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지혁은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그녀의 양옆벽을 짚으며 그녀를 자신의 품 안에 완전히 가두어 버렸다. 내가 늦게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새끼가 더한 짓이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라며 거칠게 몰아붙이는 그의 숨결이 서연의 얼굴에 뜨겁게 닿았고, 그 거리감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웠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평소의 귀여운 동생이 아닌 굶주린 수컷의 본능을 읽었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면서도 묘하게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무서움보다는 그가 자신을 이토록 걱정하고 화를 내준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저리 태우는 것을 느꼈고,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가슴을 밀어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혁은 서연의 저항을 무시한 채 고개를 숙여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녀의 체취를 확인하듯 탐닉했다. 다른 놈 냄새 묻혀오지 마요.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라고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으르렁거림과 같았고, 서연은 목덜미에 닿는 그의 입술과 뜨거운 숨결에 전기가 통한 듯 몸을 떨었다. 이것은 명백히 선을 넘는 행동이었고, 하우스메이트나 누나 동생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스킨십이었지만 서연은 그를 거부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본능은 그에게 더 안기고 싶다고 외치고 있었고, 이성적인 판단력은 그의 압도적인 남성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태였다. 서연이 멍하니 있는 사이 지혁은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은 그녀의 입술에 고정되었다가 다시 눈으로 올라오기를 반복했다. 키스하고 싶어요. 아니, 지금 할 거예요 라고 선언하듯 내뱉은 그는 서연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거칠게 입술을 덮쳐왔고, 서연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의 키스는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동안 참아왔던 욕망과 질투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듯 격렬하고 파괴적이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당황하여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지혁이 혀끝으로 입술을 집요하게 파고들자 어쩔 수 없이 입을 벌렸고, 그 순간 그의 혀가 뜨겁게 얽혀 들어왔다. 두 사람의 타액이 섞이고 숨소리가 거칠어지면서 거실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지혁이 단단한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지탱해 주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등과 허리를 훑어내리며 소유욕을 과시했고, 서연은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서투르게나마 그에게 반응했다. 머릿속에서는 안 된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지만 몸은 정직하게 그를 원하고 있었고,
이 남자가 주는 쾌락과 안정감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 한참 동안 이어진 키스 끝에 지혁이 입술을 떼자 두 사람 사이에는 끈적한 은색 실이 늘어졌다 끊어졌고 서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몽롱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혁은 엄지손가락으로 붉게 부어오른 서연의 입술을 부드럽게 닦아내며 여전히 열기가 식지 않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이제 알겠어요. 누나는 내 거예요. 그 누구도 누나한테 송긋 하나 댈 수 없어요라고. 속삭이는 그의 말은 고백이라기보다는 맹세에 가까웠고 서연은 그 말의 묘한 전율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다. 방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폭발적인 관계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 담긴 집착은 더욱 깊고 진해져 있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이 보여준 모습이 서연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드러내며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시선을 피했고 지혁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피곤할 텐데 씻고 자요. 내일 이야기해요 라고 말하며 그는 뒤돌아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닫히는 문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다. 홀로 남겨진 서연은 벽에 기대어 주르륵 미끄러져 앉았고 손을 들어 화끈거리는 입술을 만지며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려 애썼다.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강지혁이라는 위험한 남자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방으로 들어온 지혁은 침대에 걸터 앉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자제하려 했지만 최민성이 그녀를 만지는 것을 본 순간 이성이 끊어져 버렸던 것이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둠 속에서 빛나는 액정을 바라보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응답이 들려왔다. 최민성, 그 자식 내일 아침 해 뜨기 전까지 업계에서 매장시켜 다시는 한국 땅 밟지 못하게 하고 그 호텔 보안팀장도 싹 다 갈아치워라고 지시하는 그의 목소리는 냉혹한 심판자의 그것이었다. 지혁은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서연의 겁먹은 듯 하면서도 설레어하던 표정이 잊히지 않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점점 더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지만 멈출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오히려 더 빨리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녀를 온전히 갖고 싶다는 욕망이 커져만 갔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워있는 서연도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고 두 사람의 밤은 각기 다른 생각과 감정으로 길고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었다. 이날 밤의 키스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강으로 밀어넣는 신호탄이 되었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이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마주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지혁은 다시 순진한 미대생의 가면을 쓰고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누나 해장국 끓였는데 먹고 가요라고 말하는 그의 태도는 어젯밤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맹수의 본능을 보았기에 예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 없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서연은 지혁의 눈치를 살폈고 지혁은 그런 그녀의 시선을 즐기며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여주는 등 더욱 과감한 애정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서연은 얼굴이 빨개져서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지혁은 누나 입술이 부어서 먹기 힘들까봐 그러죠라고 능청스럽게 대꾸하며 그녀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출근길에 나선 서연은 회사 로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최민성 이사가 밤사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긴급 체포되었고 해고 처리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직원들은 쌤통이라며 수군거렸지만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어젯밤 지혁이 했던 경고가 단순한 빈말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그녀는 도대체 강지혁이라는 남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가 단순한 대학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회사 정문 앞에 세워진 고급 세단 안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지혁의 존재를 그녀는 아직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잠잠하던 회사 분위기는 폭풍 전야와 같았고, 한서연이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감사팀 직원들이 그녀의 자리를 에워싸는 것으로 그 위태로운 침묵은 산산조각이 났다. 동료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웅성거렸고, 감사팀장은 서연에게 경쟁사로 기밀 문서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당장 컴퓨터와 소지품을 압수하겠다고 통보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서연은 이게 무슨 소리냐며 항변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거칠게 서랍을 뒤엎었고, 그녀가 밤새워 작성한 기획안들이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권력의 힘 앞에서 일가의 대리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억울함에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 뿐이었다. 감사팀에 끌려가 몇 시간 동안 이어진 강도 높은 신문은 서연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녀의 모든 해명을 변명으로 치부하며 자백을 강요했다. 당신이 빚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돈이 급해서 경쟁사에 정보를 팔아넘긴 거잖아 라고. 소리치는 감사팀장의 비열한 웃음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결국 그녀는 대기 발령 조치와 함께 회사 밖으로 쫓겨나듯 내몰렸고, 짐이 담긴 초라한 종이 상자 하나만을 든 채 회전문 앞에 섰을 때 하늘에서는 마치 그녀의 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으며 그녀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커리어와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현실에 절망했고, 흐르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앞을 가리는 와중에도 갈 곳이 없다는 사실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날카로운 경적 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강지혁이었는데, 그는 우산을 쓸 생각도 하지 않고 비를 맞으며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의 얼굴은 평소의 장난기, 어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젖은 그녀의 몸을 자신의 재킷으로 감싸 안으며 누구야, 누가 누나를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지만 서연을 아는 팔은 부서질 듯 소중한 것을 다루듯 조심스러웠고, 서연은 그의 품에서 풍기는 익숙한 향기에 긴장이 풀리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지혁은 서연을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도 운전석에 올랐는데, 그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떨어져 날카로운 턱선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은 야성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는 히터를 틀어 서연의 몸을 녹여주며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는데, 그 손의 온기가 서연의 얼어붙은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했다. 서연은 훌쩍거리며 지혁아 나 잘렸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쫓겨났어라고 더듬거렸고, 지혁은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핸들을 쥔 손에 힘줄이 붉어질 정도로 강하게 힘을 주었다.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다 해결할게요. 그 자식들이 누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한 대가를 피눈물로 갚게 해줄 테니까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서연은 그가 단순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혁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짧고 간결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의 말투는 평소 서연에게 쓰던 존댓말이 아닌 상대를 하대하는 권위적인 어조였다. 지금 당장 법무팀 움직여서 감사팀장 뒷조사 시작하고 경쟁사와의 유착관계 증거 확보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라는 그의 말은 듣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서연은 옆에서 그 통화를 들으며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고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 남자가 자신이 알던 가난한 미대생 강지혁이 맞는지 혼란스러워졌다. 전화를 끊은 지혁은 서연의 시선을 느끼고 잠시 침묵하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미안해요. 누나 놀랐죠?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지금은 누나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라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혁은 서연을 욕실로 데려가 따뜻한 물을 받아주며 씻고 나오라고 했지만 서연은 욕조에 몸을 담그고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회사에서의 수모와 지역의 낯선 모습이 뒤엉켜 복잡하기 그지없었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지역의 분주한 발소리는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씻고 나온 서연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거실로 나왔을 때 지역은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화면에 가득 찬 복잡한 주식 차트와 기업 보고서들은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의 것들이었다. 서연이 다가가자 그는 노트북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많이 힘들었죠.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라고 위로했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서도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그녀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지혁이 베개를 든 채 들어와 머뭇거리며 오늘은 같이 자유 혼자 두기 싫어요 라고 말했고 서연은 거절할 힘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침대에 함께 누운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 대신 뜨거운 긴장감이 감돌았고 지혁은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서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서연은 심장 박동 소리가 자신의 것인지 그의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고 묘한 안도감과 함께 깊은 곳에서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자각했다. 지혁은 서연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그녀를 달래주었지만 그의 손길은 점차 대담해져 허리선을 타고 엉덩이로 내려갔고 서연은 숨을 멈추며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누나 나 더 이상 착한 동생 노릇 못하겠어요. 참는 건 여기까지예요 라고. 속삭이는 지역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고 그는 서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의 입술을 삼켜버렸다. 이전의 키스가 폭발적인 감정의 분출이었다면 이번 키스는 끈적하고 집요하게 서로를 탐닉하는 농밀한 행위였고 서연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입을 벌려 그를 받아들였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는 소음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고 좁은 방 안은 열기로 가득 차 올랐다. 지혁은 서연의 잠옷 단추를 하나씩 풀어헤치며 그녀의 하얀 살결을 눈으로 쫓았고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불에 데인 듯 뜨거워지는 것을 서연은 느꼈다. 그는 서연의 쇄골에 입을 맞추며 이제 누나는 내 여자예요. 도망갈 생각하지 마요.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올 거니까라고 중얼거렸는데 그 말 속에는 무시무시한 소유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신음 섞인 목소리로 지혁의 이름을 불렀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며 서로의 몸을 갈구하기 시작했다. 가난한 대학생의 가면을 벗어던진 지혁은 침대 위에서만큼은 절대적인 지배자였고 서연은 그가 이끄는 대로 쾌락의 늪에 빠져들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두 사람의 몸은 하나로 얽혀 떨어질 줄 몰랐고 지혁은 밤새도록 서연을 놓아주지 않으며 그녀의 몸 구석구석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 서연은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감각 속에서 자신이 알던 세상이 무너지고 강지혁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고 그가 주는 강렬한 자극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지혁은 지친 서연이 기절하듯 잠들 때까지 그녀를 사랑해 주었고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땀에 젖은 서연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맹세했는데 내일 아침이 밝으면 너를 괴롭힌 놈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벽녘이 되어 비가 그치고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지혁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고 드레스룸에서 숨겨두었던 최고급 맞춤 정장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더 이상 헐렁한 후드티를 입은 미대생이 아닌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미린의 그룹의 총수 강지혁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다. 그는 잠든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조금만 기다려요. 내 공주님 멋지게 해결하고 올게라고 속삭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다. 거실로 나온 그는 대기하고 있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바로 회사 인수 합병 절차 시작하고 그 감사팀장 놈은 횡령 혐의로 구속수사 의뢰해라고 차갑게 지시하며 현관문을 나섰다. 서연이 눈을 떴을 때 침대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베개에는 지역의 향기가 짙게 남아 있었고 협탁 위에는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메모가 놓여 있었다. 오늘은 회사 가지 말고 푹 쉬어요.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라는 짧은 문구였지만 서연은 그 글씨체에서 묘한 힘과 확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쥐고 거실로 나와 TV를 켰는데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내용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국내 최대 기업 미린의 그룹이 서연이 다니는 회사를 전격 인수한다는 소식과 함께 경영진의 비리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화면 속에서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으며 회사 로비로 들어서는 인물은 뒷모습만 보였지만 서연은 그 넓은 어깨와 당당한 걸음걸이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분명 오늘 아침까지 자신의 곁에서 숨쉬던 강지혁이었고 그가 수많은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걷는 모습은 너무나 낯설면서도 위압적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소파에 주저앉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혼란스러워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가난한 동생이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인지 능력을 초과하는 충격이었고 배신감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그녀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 시각 강지혁은 서효연의 회사 대외의실 상석에 앉아 사색이 된 임원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누구 허락 받고 그런 짓을 벌였나라고 낮게 읊조리는 그의 목소리에 임원들은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벌벌 떨 뿐이었다. 지혁은 비서가 건네준 서류철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서류상 증거는 다 확보했으니 변명은 법정 가서 하시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전부 꺼져라고 소리쳤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자가 흘린 눈물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었고 그는 이 일을 계기로 서연에게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는데 발신자는 해고를 통보했던 인사팀장이었고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한 대리님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모든 게 오해였습니다라고 애원했다. 서연은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로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맨 앞차에서 내린 사람은 말끔한 정장을 입은 지혁이었고 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서연이 있는 층을 올려다보았는데 그 입계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는 듯 당당하게 걸어오는 그의 모습을 보며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고 곧 현관 초인종이 울릴 것을 예감하며 천천히 문 앞으로 걸어갔다. 초인종 소리가 멈추고 현관문이 열리자 한서연은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에 숨을 들이켰는데 좁은 복도를 가득 메운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중심에는 방금 전까지 티셔츠 차림으로 해장국을 끓여주던 강지혁이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산 수트를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고, 그의 머리카락은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뒤로 넘겨져 차가운 이마를 드러내고 있었다. 서연은 뒷걸음질치며 그를 경계했지만 지혁은 성큼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며 갈 때가 있어요. 누나 잃어버린 자존심 되찾으러 가야죠라고 낮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고, 서연은 얼어붙은 채 그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이 그가 자신이 알던 지역임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아파트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의 문이 열리고 서연이 차에 오르자 주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수군거리는 모습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는데, 그녀는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로 납치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맞은편에 앉은 지혁은 다리를 꼬고 앉아 태블릿 PC로 업무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여 서연은 그동안 그가 보여준 대학생의 모습이 모두 연기였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물었지만, 지혁은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응시할 뿐 즉답을 피하며 곧 알게 될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범접할 수 없는 권력자의 오만함이 서려 있어 서연은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차가 멈춘 곳은 서연이 어제 쫓겨나듯 나왔던 회사 정문이었지만 오늘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는데, 로비 입구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수십 명의 임원들이 도열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혁이 차에서 내리자 임원들은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고, 지혁은 그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서연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다. 서연은 수많은 직원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끼며 얼굴을 들 수 없었지만, 지혁은 보란듯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걸으며 무언의 경고를 날리고 있었다. 어제 그녀에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혁과 그녀를 번갈아 보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지혁의 단단한 팔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처럼 느껴졌다. 가장 위층에 있는 대회의실 문이 열리자 긴 테이블에 앉아있던 이사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 중에는 서연을 해고했던 감사팀장과 그녀를 모함했던 상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지혁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고, 지혁은 아무 말 없이 상석으로 걸어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어 앉았다. 서연은 지혁의 옆자리에 마련된 의자에 엉거주춤 앉았는데,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지혁이 천천히 입을 열어 여러분이 그토록 찾던 미리네 그룹의 강지혁 회장이 바로 접니다라고 선언했다. 그 한마디는 회의실을 폭탄이 터진 듯한 충격으로 몰아넣었고, 서연은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멍하니 지혁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냉혹한 포식자의 눈빛으로 이사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지혁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감사팀장 앞으로 미끄러뜨리며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차갑게 읊조렸다. 서류에는 감사팀장이 경쟁사로부터 뒷돈을 받고 서연에게 누명을 씌운 증거와 상무가 회사 공금을 횡령한 내역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고, 그들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지혁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보안팀을 호출해 그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끌려나가는 그들의 비명 소리를 들으며 지혁은 서연의 손등을 덮고 있던 자신의 손에 힘을 주었고, 그제야 서연은 이 남자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칼을 갈아왔는지 깨닫고 전율했다. 소란이 정리되자 지혁은 남아있는 임원들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이 회사는 미리네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될 것이며
한서연 대리는 나의 정원을 위임받은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임원들은 일제히 서연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충성을 맹세했고, 어제까지만 해도 말단 사원 취급을 받던 그녀는 순식간에 회사의 실세가 되어버린 상황에 현기증을 느꼈다. 지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회의를 종료하고 서연을 데리고 회장실로 이동했는데, 복도를 걷는 내내 직원들은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며 경애와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고마움보다 배신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회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지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넓은 집무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가지고 노니까 재밌었냐고 소리쳤는데, 눈가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가난한 대학생인 척하면서 내 걱정을 받고 내가 주는 밥을 먹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쏘아붙이는 그녀의 말에 지혁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를 벽으로 몰아붙였고, 갈 곳을 잃은 서연이 그를 올려다보자 양팔로 그녀를 가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비웃은 적 없어요. 누나,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건 없이 나를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그의 눈동자는 진심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애절함에 서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혁은 서연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자신이 회장 강지혁으로 살면서 겪어야 했던 고독과 불신에 대해 털어놓았고, 누구나 자신의 돈과 배경을 보고 접근하는 세상에서 서연만이 유일하게 인간 강지혁을 봐주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무서웠어요. 정체를 밝히면 누나가 떠날까봐 겁이 나서 말할 수 없었어요라고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천하를 호령하는 그룹 총수가 한 여자 앞에서 이토록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서연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심장이 그를 향해 뛰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고개를 돌리며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이 용서되는 건 아니라고 차갑게 말하려 했지만, 지혁이 그녀의 턱을 잡아 고개를 돌려 시선을 맞추는 바람에 말을 잇지 못했다. 용서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떠나는 건 허락 못해요. 누나는 이미 내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렸으니까 라고 말하며 지혁은 다시 한번 강렬하게 입을 맞췄다. 이번 키스는 지난밤의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소유욕이 넘쳐 흘렀으며, 서연은 그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진심에 점차 저항을 멈추고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광활한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탐닉하며 신분과 거짓으로 쌓인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고, 서연은 이제 평범했던 일상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한참 후 입술을 뗀 지혁은 붉게 상기된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게 뭐냐고 묻는 서연에게 그는 족쇄라고 농담처럼 말하며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정교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며 앞으로 누나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도망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하듯 속삭였다. 서연은 목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등 뒤에서 안아오는 지역의 뜨거운 천 사이에서 묘한 구속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싫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만들어준 거대한 새장 속에 갇히는 것을 안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때 집무실 인터폰이 울리며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정체불명의 세력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혁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였다. 지혁의 눈빛은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고, 그는 서연을 소파에 앉히며 잠시만 기다려요. 처리할 일이 생겼네요라고 말하고는 전화기를 들었다.
그는 통화 내내 놈들의 숨통을 끊어나라는 살벌한 명령어를 쏟아냈고, 서연은 소파에 앉아 일에 몰두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낯설음과 동경을 동시에 느꼈다. 억만장자 총재라는 그의 진짜 모습은 화려하고 강력했지만 그만큼 위험하고 냉혹한 세계에 발을 담그고 있었고, 서연은 자신이 그 위험한 세계의 한가운데로 들어왔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저녁이 되자 지혁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서연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서연이 살던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호화로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삭막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지혁은 여기가 내 진짜 집이에요. 누나 텅 비어 있었는데 이제 누나가 채워줘요 라고 말하며 그녀를 침실로 이끌었다. 침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지혁은 서연을 뒤에서 안으며 이 모든 야경을 누나에게 줄게요라고 속삭였다. 서연은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지혁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심장 박동만큼은 너무나 선명하게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는데, 지역의 라이벌이자 어둠의 세력과 결탁한 거대 조직이 서연의 존재를 눈치채고 그녀를 지역의 약점으로 이용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펜트하우스 아래 어둠 속에서는 수상한 차량들이 감시를 시작했고, 지역의 행복이 절정에 달한 순간을 노려 그를 무너뜨리려는 검은 손길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은 지역의 품에서 잠들면서도 이유 모를 불안감에 시달렸고, 지역은 잠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밤새 눈을 뜨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거짓말처럼 시작된 사랑은 이제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고, 그들이 맞이할 내일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침실에서 눈을 뜬 한서연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정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어젯밤의 뜨거웠던 기억과는 별개로 현실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지혁이라는 남자가 보여준 사랑은 달콤하고 강렬했지만 그가 가진 배경과 권력은 평범한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위압적인 성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지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침대 협탁에 놓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자신이 과연 이 화려한 세장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지 자문했고, 결국 머리를 식힐 겸 잠시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온 그녀는 건물을 빠져나와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마셨지만 그 해방감이 채 10분도 가지 않을 것임을 알지 못했다. 서연이 편의점 앞을 서성거릴 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고, 문이 열림과 동시에 복면을 쓴 건장한 남자들이 튀어나와 그녀를 낚아채듯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려 했지만 입이 틀어막히고 손발이 결박당하는 데는 순식간이었으며 차는 거칠게 출발하여 도심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납치범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무정의 소리와 그들의 살벌한 대화를 통해 서연은 이 일이 지역의 사업 라이벌이자 뒷골목에 거물인 조 회장의 사주임을 알게 되었다. 공포에 질린 서연은 어둠 속에서 지역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짖으며 그가 자신에게 걸어주었던 목걸이를 생명줄처럼 꽉 쥐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한편 회의를 마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강지혁은 텅 빈 침대와 서연이 남긴 짧은 쪽지를 발견하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는데, 곧이어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들어와 서연의 납치 소식을 전했다. 지혁의 눈동자는 순식간에 이성을 잃고 붉게 충혈되었으며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던져 산산조각을 냈다. 감히 누구를 건드려 당장 서울 시내 모든 CCTV 뒤지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소집해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말라고. 고함치는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선물한 목걸이에 내장된 GPS 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화면의 깜빡이는 붉은 점이 교회의 폐공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재킷을 집어들고 폭풍처럼 방을 나섰다. 폐공장의 눅눅하고 어두운 지하실에 갇힌 서연은 의자에 묶인 채 조 회장과 마주하고 있었는데 그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얼굴을 지팡이 끝으로 툭툭 건드렸다. 강지혁 그 애송이가 약점이 없을 줄 알았더니 이런 계집애한테 목을 메고 있었다니. 정말 우스운 꼴이군이라며 조롱하는 그의 말에 서연은 도끼 어린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지혁 씨는 당신 같은 비겁한 사람과는 달라요. 그가 오면 당신들은 다 끝장이야라고 쏘아붙이는 서연의 뺨을 조 회장의 부하가 거칠게 내리쳤고 그녀의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서연은 고통 속에서도 지혁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고 그가 반드시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확신 하나로 공포를 견뎌내고 있었다. 그 시각 지혁은 스포츠카를 몰고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는데 계기판의 바늘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고 그의 주변으로는 미리네 그룹의 정예보안팀 차량들이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다. 그는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며 서연이 다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했고 만약 그녀의 몸에 털끝만 한 상처라도 난다면 조 회장의 일가를 멸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현장에 도착한 지혁은 차를 세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공장의 철제 정문을 들이받아 부수고 들어갔으며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차에서 내렸다. 그의 손에는 쇠파이프 하나가 들려 있었고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처럼 서늘하고 압도적인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공장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 회장의 부하 수십 명이 무기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의 몸놀림은 짐승처럼 빠르고 잔혹했다. 그는 덤벼드는 적의 팔을 꺾고 다리를 부러뜨리며 거침없이 전진했는데 평소에 우아하고 기품 있던 재벌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여자를 구하기 위해 미쳐버린 야수만이 존재했다. 뒤따라온 보안팀 요원들이 합세하여 전세는 순식간에 기울었고 공장 안은 비명소리와 타격음으로 가득 찼지만 지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서연이 있는 지하실 입구만이 눈에 들어왔다. 피가 튀어 그의 흰 셔츠가 붉게 물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가로막는 자들을 모조리 쓰러뜨리며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밟았다. 지하실 문을 박차고 들어선 지혁은 의자, 묶여 피를 흘리고 있는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끓어오르는 살이를 느꼈다. 조 회장은 서연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이 여자의 목을 그어버리겠다고 협박했지만 지혁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 더러운 손 치워 죽고 싶지 않으면이라며 낮게 으르렁거리는 지혁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무거워서 조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떨며 뒤로 주춤거렸다. 지혁은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던져 조 회장의 어깨를 가격했고 칼이 떨어짐과 동시에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쳐박고 무자비하게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다. 소호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에 숨을 죽였는데 지혁은 이미 저항 능력을 상실한 조 회장을 죽일 기세로 구타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지혁아 그만해, 제발 그만해, 나 괜찮아라고. 울부짖는 서연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지혁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고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지혁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고 서연은 그 안에서 깊은 슬픔과 두려움을 읽어내며 그가 얼마나 자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지혁은 조 회장을 쓰레기처럼 내팽개치고 서연에게 기어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결박을 풀기 시작했다. 밧줄이 풀리자마자
서연은 지역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고 지역은 피 묻은 손으로 그녀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으며 미안해요, 늦어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서연의 얼굴에 떨어졌고 서연은 그의 등 뒤로 손을 둘러 그를 안아주며 그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과 공포를 함께 나누었다. 두 사람은 피 비린내와 먼지가 가득한 지하실 바닥에서 서로의 천을 확인하며 생사의 고비를 넘긴 안도감에 오열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위협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지역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찢어진 서연의 옷 위를 덮어주었고 그녀를 공주님 안기로 들어올려 지옥 같은 그곳을 빠져나왔다. 공장 밖으로 나오자 이미 상황은 종료되어 있었고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지역은 구급 요원들의 접근을 막고 직접 서연을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웠다. 그는 운전석이 아닌 뒷좌석에 함께 타서 서연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는 비서실장에게 뒷수습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조 회장과 연루된 모든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혁은 서연의 상처난 입술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할 거라고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서연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제 그녀에게 지혁은 단순한 연인을 넘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구원자이자 운명 공동체가 되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병원 VIP 병실에 입원한 서연은 지혁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며 빠르게 회복해 갔는데 지혁은 회사 일도 제쳐두고 24시간 그녀의 곁을 지키며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잠든 사이에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혹시라도 그녀가 악몽을 꿀 때면 귓가에 다정한 말을 속삭여 안정을 찾게 해주었다. 서연은 그런 지역을 보며 그가 가진 억만장자라는 타이틀이나 차가운 총재의 이미지 뒤에 숨겨진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한 남자의 순수한 모습을 발견하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가 있는 위험한 세계라도 기꺼이 함께하겠다는 용기를 품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잠든 척하고 있다가 지혁이 창가에 서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모든 자산을 걸어서라도 이번 납치 사건의 배후를 철저하게 응징하고 서연의 안전을 영구적으로 보장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내 여자가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세상이라면 내가 그 세상을 바꿔버리겠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그의 뒷모습은 고독하지만 든든해 보였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뒤에서 그를 껴안은 서연은 당신 혼자 힘들게 하지 않을게. 나도 강해질게. 당신 옆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이라고 고백했고 지혁은 놀란 듯 몸을 굳혔다가 이내 뒤를 돌아 그녀를 마주 보았다. 지혁은 서연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정말 후회하지 않겠냐고 이 손을 잡으면 다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며 당신이 없는 평범한 삶보다는 당신과 함께하는 위험한 삶이 더 행복하다고 대답했고 그 말은 지혁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을 깨끗이 씻어주었다. 그는 서연을 품에 안고 병실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함께 바라보았는데 그 불빛들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별빛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마지막 시련이 남아있을지라도 두 사람이 함께라면 그 어떤 폭풍우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뿌리 내렸다. 며칠 후 퇴원한 서연을 데리고 지혁이 향한 곳은 그의 본가가 아닌 서연이 살던 낡은 아파트였는데 그곳은 두 사람의 추억이 시작된 곳이자 지혁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보낸 장소였다. 지혁은 당분간 이곳을 리모델링해서 우리만의 비밀 아지트로 쓰자고 제안했고 서연은 흔쾌히 동의하며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들이 아파트 입구에 들어섰을 때 뜻밖의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지역의 아버지이자 선대 회장이었고 그의 표정은 엄격하고 냉랭하기 그지없었다. 지역은 서연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아버지 앞을 가로막아 섰고 서연은 긴장감 속에서도 지역의 곁을 지키며 물러서지 않는 당당한 눈빛으로 선대 회장을 마주 보았다. 선대 회장은 지역과 서연을 번갈아 보며 혀를 찼지만 지역의 눈에 서린 결연한 의지를 읽고는 한숨을 내쉬며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고 지역은 서연에게 걱정 말라는 듯 윙크를 보내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폭풍 같은 사건들을 겪으며 단단해진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가족의 인정과 세상의 시선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 걸어 들어갔다. 좁은 거실에 감도는 긴장감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무겁고 위태로웠는데 낡은 소파에 앉아있는 강 회장의 존재감은 그 공간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평생을 냉혹한 승부사로 살아온 사람답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서연을 훑어보았고 그 시선 끝에는 서연의 가치를 가늠하려는 계산적인 의도가 서려 있었다. 강지혁은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아버지를 향해 적대감을 드러냈지만 서연은 조용히 지혁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고개를 저었고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앞으로 한 발자국 나섰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이자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보기로 결심했고 그 당당한 태도에 강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강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탁자 위에 놓인 지역의 학생증과 서연의 낡은 가계부를 번갈아 보았고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띠며 입을 열었다. 네가 내 아들의 눈을 가리고 잠시 즐거움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의 문턱은 그리 낮지 않다며 그는 품에서 백지수표를 꺼내 서연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원하는 만큼 적고 내 아들 곁에서 깨끗이 사라지라는 그의 말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진부한 대사였지만 현실에서 마주한 그 말의 무게는 비수처럼 날카로워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지혁이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서연은 차분한 손길로 수표를 집어들어 강 회장의 눈앞에서 천천히 반으로 찢어버렸고 그 행동은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찢어진 종이 조각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혁 씨는 저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과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이기에 그 어떤 금액으로도 그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그녀의 선언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과 사랑을 지키려는 숭고한 의지였다. 강 회장은 서연의 눈동자 속에서 젊은 날 자신이 잃어버렸던 순수와 열정을 발견하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으며 곁에 서 있던 지혁은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그녀에 대한 벅차오르는 사랑을 느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는데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서툰 인정이자 허락이었다. 강 회장이 떠나고 난 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지혁은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고마워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 조소라고 속삭였다. 그날 이후 지혁은 더 이상 숨지 않고 서연을 자신의 공식적인 파트너로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그녀를 납치하고 자신을 위협했던 조 회장 일당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었다. 지역이 수집한 증거들로 인해 조 회장의 거대 범죄 조직과 정경유착의 고리는 만천에 드러났고 그들은 줄줄이 구속되어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미리네 그룹의 혁신과 정의로운 행보를 대서특필했고 서연은 그 모든 과정을 지역의 곁에서 지켜보며
그가 가진 힘이 올바르게 쓰일 때 얼마나 빛나는지를 깨달았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지혁은 서연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선물하며 미리네 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서연은 화려한 파티장에 가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지역의 여자로서 당당하게 서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기에 기꺼이 그의 손을 잡았다. 거울 속에 비친 서연의 모습은 낡은 아파트에서 컵라면을 먹던 가난한 직장인이 아니라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왕의 자태를 하고 있었고 지혁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의 허리를 감싸며 오늘 밤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빛날 겁니다라고 속삭였고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파티장으로 향했다. 파티장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지만 지혁과 서연이 등장하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고 사람들은 속닥거리며 그들의 아름다움과 위엄에 감탄했다. 지혁은 서연을 에스코트하여 연단에 올랐고 마이크를 잡은 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소개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다. 이 사람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지켜준 사람이며 앞으로 저와 함께 미리네의 미래를 그려갈 유일한 동반자입니다라는 그의 공개 선언은 서연을 단순한 신데렐라가 아닌 자신의 동등한 반려자로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지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서로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지혁은 서연을 데리고 파티장을 빠져나와 헬기장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미리네 그룹 소유의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다. 서연이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묻자 지혁은 비밀이라며 그녀에게 헤드셋을 씌워주었고 헬기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발 아래 두고 밤하늘로 날아올랐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마치 보석함을 엎어놓은 듯 반짝였고 서연은 지혁의 손을 꼭 잡고 이 황홀한 풍경을 눈에 담았다. 헬기가 도착한 곳은 남해의 외딴섬에 지어진 지역의 개인 별장이었는데 그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그들만의 낙원이었고 파도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별장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향기로운 꽃짐의 매음 두 사람을 반겼고 테라스에는 촛불로 장식된 로맨틱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지혁은 서연을 의자에 앉히고 직접 와인을 따르며 이제야 우리 둘만 남았네요라고 말했고 그의 눈빛은 파티장에서의 냉철함 대신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와인을 마시며 두 사람은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수많은 오해와 아픔 그리고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밤은 깊어만 갔다. 지혁은 서연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으로 제작된 영롱한 사파이어 반지였다.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 되어줘요. 서연 씨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지혁의 떨리는 고백은 화려한 수식어 없이도 서연의 영혼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손등에 입을 맞추었는데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임을 확신했다.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번쩍 안아들었고 그녀는 그의 목에 팔을 감으며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그는 그녀를 안은 채 침실로 향했고 침실의 통유리창 너머로는 끝없는 바다와 쏟아지는 별들이 그들을 축복하듯 빛나고 있었다. 침대에 서연을 눕힌 지혁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이제 도망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요. 오늘 밤부터 당신은 영원히 내 감옥에 갇힌 거니까 라고 장난스럽지만 진지하게 속삭였다. 서연은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기꺼이 종신형을 받겠다고 대답했고 지혁은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입술을 탐욕스럽게 삼켰다. 그의 키스는 부드럽게 시작되어 점차 거칠고 격렬하게 변해갔고 서연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한 쾌락을 느꼈다. 지혁은 서연의 옷을 하나씩 벗겨내며 그녀의 하얀 나신을 숭배하듯 어루만졌고, 서연은 부끄러움도 잊은 채 그에게 매달려 거친 숨을 토해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얽히는 순간 서연은 지혁의 등 뒤에 손톱을 박으며 쾌락에 찬 신음을 질렀고, 지혁은 그녀의 귓가에 사랑해라는 말을 끊임없이 속삭이며 허리를 움직였다. 순수했던 대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녀를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남자의 본능만이 남은 그는 밤새도록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서연은 쾌락의 파도에 휩쓸려 정신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지혁은 집요하게 그녀를 다시 현실로 끌어와 자신의 눈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제목처럼 억만장자 총재는 매일 밤 그녀를 사로잡아 숨막히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라도 하듯 그녀의 모든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다. 격정적인 밤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창가에 스며들 때 서연은 지혁의 품 안에서 눈을 떴고, 지혁은 이미 깨어 그녀의 자는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눈을 뜨자마자 모닝키스를 퍼부으며 잘 잤어요. 내 사랑이라고 다정하게 물었고, 서연은 붉어진 얼굴로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지혁은 그녀를 꼭 껴안으며 앞으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옆에 당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지난날의 힘겨웠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음을 실감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한서연은 미린의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고, 강지혁은 여전히 그룹을 이끄는 총수로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혁은 칼같이 퇴근하여 서연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지혁과 함께 처음 만났던 낡은 아파트 근처를 산책하다가 문득 그에게 물었다. 만약 그때 내가 방을 내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지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씩 웃으며 아마 내가 건물을 통째로 사서라도 당신 옆집으로 이사 왔겠지라고 대답해 서연을 웃게 만들었다. 지혁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그때 그 순수했던 대학생 강지혁은 연기였을지 몰라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진실이라고 고백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나도 알고 있어.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나에게는 최고의 남자라는 거리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들의 뒤로 붉게 물드는 노을이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억만장자 총재와 가난한 대학생이라는 거짓말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 그 어떤 진실보다 아름다운 사랑의 전설이 되어 완성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혁은 서연을 소파에 앉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구두를 벗겨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대학생 연기를 할 때 자주 해주던 행동이었다. 서연이 웃으며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회장님이라고 농담을 던지자 지혁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 앞에서는 나는 영원히 사랑에 빠진 남자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서연의 발등에 입을 맞추고 천천히 그녀의 다리를 타고 올라가며 뜨거운 눈빛을 보냈고 서연은 다시 시작될 밤의 열기를 예감하며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지혁은 그녀의 귓가에 오늘도 당신을 숨막히게 해줄게요라고 속삭였고 서연은 기꺼이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그에게 입술을 맡겼다. 밤은 깊어가고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랐으며 그들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기적이 되었다. 거짓으로 시작되었으나 진실로 완성된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고 완성시키는 완벽한 결말을 맺었다. 강지혁과 한서연 그들은 이제 서로의 세상에서 영원한 주인공이 되어 매일 밤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영원한 현재 진행형으로 남을 것이다.